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예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평생 외롭게 살기만 한 여자입니다. 제 인생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외로움일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이지 한평생 저밖에는 없었어요. 이런 말을 하면 이기적으로 살았냐 라고 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차라리 이기적으로 나만 알고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말 그대로 저는 어릴 때부터 최근까지 제 주위에 저를 도와주는 사람, 저를 좋아해주는 사람, 제 편이 되어줄 사람이라곤 정말 아무도 없었어요. 우선 저의 어린 시절부터 들려드려야 할 것 같네요. 저는 기억이 나지 않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엄마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저희 엄마는 정말 이상할 정도로 자주 이사를 다녔어요. 심할 때는 1년 동안 5번을 왔다 갔다 한 적도 있었거든요. 엄마는 항상 어딘가 불안해 보이는 사람이었죠. 언제나 주변을 과하게 경계하고 제가 낯선 사람과 말을 나눌라 치면 정말 민망해질 정도로 저를 혼내거나 상대방을 파렴치한으로 몰곤 했죠. 제가 친구를 사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친구를 집에 데려오기라도 하면 어디서 사냐? 엄마랑 아빠는 뭐 하는 사람이냐? 10살도 안 된 꼬마들을 데리고 취조를 하듯 물어봤어요. 학교에선 쟤네 엄마 이상하니까 쟤네 집에 놀러 가지 말라는 소문이 금방 돌곤 했었죠.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어요. 어차피 저는 또 다른 데로 이사를 가고 그래서 또 전학을 가기 일쑤였으니까요. 오죽하면 5학년 때 전학 갔을 때는 제 전학 이력을 보고 선생님이 혹시 아버지 직업이 군인이냐고까지 물어봤었다니까요. 그럴 때면 저는 아빠 얼굴도 모르고 살았다고 대답했어요. 그때쯤 되니 저도 아빠 없이 혼자 나를 키우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엄마한테 무척 지쳐 있었거든요. 네, 저는 아빠의 얼굴도 모르고 살았어요. 집에 아빠 사진 한 장 없었거든요. 엄마는 제가 아주 어린 시절 아빠와 헤어졌다는 말만 했었어요. 하지만 저는 엄마의 결혼 사진도 본 적이 없었고요. 그래서 어릴 때는 엄마가 혹시 미혼모여서 나한테 아빠를 보여줄 수 없는 건가 하는 생각도 했었죠. 하지만 엄마의 문제는 이사를 자주 다니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수영아, 현관문 확인했어? 제대로 잠근 거 맞아? 잠겼어. 다시 확인하고 와. 누가 찾아올 수도 있으니까. 누가 찾아온다 그래. 우리가 이렇게 자주 이사를 다니는데 우리를 어떻게 알아? 다 아는 수가 있어. 그런 사람들은 아주 악독해서 아무리 숨어 있어도 다 찾아내. 그러니까 빨리 문 단속 한 번 더 하고 와. 우리 집은 언제나 2중 3중으로 잠겨 있었고 엄마는 자기 전에 현관문 단속을 10번은 해야 겨우 안심하고 잠들곤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친구를 사귀는 것도 언간생심이고 엄마에게서 정을 받을 수도 없었죠. 그래서 전 언제나 혼자였습니다. 학교에서도 혼자, 집에서도 혼자. 외로움에 익숙해질 법도 한데 저는 어릴 때부터 사람의 정이 너무 고팠어요. 누군가 제 편을 들어주면 그 사람이 나를 호구 잡으려고 하는 줄 알면서도 그저 좋다고 졸졸 쫓아다녔죠. 엄마는 도대체 이럴 거면 나를 왜 낳았나 싶을 정도로 나를 키우는 것엔 관심이 없었고 오직 누군가 자신을 해할까봐 무서워했죠.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일이었어요. 5학년 1학기 때는 지방에 있는 학교를 다니고 5학년 2학기 때는 수도권에 있는 학교를 다녔죠. 전학이 너무 잦았던 게 걱정됐었는지 새로 만난 담임 선생님은 저희 엄마에게 학부모 상담 요청을 하였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써준 가정통신문을 들고 엄마에게 보여줬고요. 그런데 엄마의 반응이 차갑다 못해 날이 서 있었어요. 담임 선생님 이름이 담임 선생님 남자야? 몇 살인데? 젊은 남자야? 그게 무슨 상관이야. 선생님이 엄마 내일 학교 오시래. 갑자기 나를 왜? 그 선생 진짜 이상하다. 안 갈 거야. 가서 그 선생이 날 어떻게 할 줄 알고 가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선생님이 엄마를 뭘 어떻게 해. 나보고 전학을 왜 이렇게 많이 다녔냐고 물어보셨어. 그래서 엄마가 원해서 그렇다고 하니까 엄마랑 상담하고 싶다고 하신 거야. 그게 이상하다는 거야. 남이사 이사를 다니든 말든 도대체 지가 무슨 상관이래? 안 되겠다. 너 다른 학교로 전학 가야겠어. 제발 전학 얘기 좀 그만해. 초등학교 다니는 주제에 나처럼 전학 이렇게 많이 다닌 애들 아무도 없어. 엄만 하는 일도 없으면서 왜 이렇게 이사를 못 가서 안달인 건데? 이게 나조차고 그래? 다 너랑 나 잘 살자고 이러는 거잖아. 제발 누가 우릴 따라다닌다는 말도 그만해. 누가 우릴 따라다녀? 누가 엄마를 위협하는데? 엄마가 무슨 연예인이야? 착각 좀 그만해. 그것도 병이야. 나중에 나한테 고맙다고나 해 이거사. 네 목숨 살려준 게 나니까. 결국 엄마는 담임 선생님의 거듭된 초대에도 단 한 번도 상담을 가지 않았어요. 그 남자 선생 때문에 또 전학을 가야겠다는 말이나 해서 저는 담임 선생님이 여자로 바뀌었다는 거짓말까지 해야 했었답니다. 다행히 그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초등학교는 더 이상 옮기지 않았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때라고 사정이 나아지질 않았어요. 특히 고등학교 때는 이런 엄마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엄마와 상의도 하지 않고 기숙사가 딸린 고등학교에 응시했었죠. 제가 공부는 나쁘지 않게 하는 덕에 그 시험엔 무사히 합격을 하였지만 제가 기숙사가 딸린 학교로 가겠다니 엄마는 정말 노발대발하셨어요. 너 미쳤어? 거기가 어디라고 혼자 간대? 그러다 너한테 무슨 일 생기면, 네가 집 비워서 나 혼자 있을 때 무슨 일 생기면 엄마 죽고 나서 울어봐야 아무 소용없어. 엄마의 동의 없이 입학을 할 수는 없었기에 저는 결국 그 학교를 포기하고 집 근처에 있는 아무 인문계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밖에 없었죠. 그 뒤로도 엄마의 이사는 계속되었지만 저는 고등학교만큼은 전학 이력 없이 다니고픈 욕심에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왕복 3시간이 넘는 거리를 3년 내내 통학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저는 절대로 공부를 손에 놓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대학에 붙었고 대학 기숙사는 꿈도 못 꿨지만 서울 안에 있는 대학교를 붙었기 때문에 지금 사는 집과 멀지 않았죠. 물론 제가 대학을 간 뒤에도 엄마의 이사병은 고쳐지질 않았지만 특정 직업이 없던 엄마는 전세금을 계속 까먹었고 이사 갈 수 있는 지역과 평소에 한계가 생기기 시작했죠. 저는 엄마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낮에는 학교를 다니고 저녁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학교를 끝나고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저희 엄마 또래의 낯선 여자분이 저를 잡으시더라고요. 어머, 너 수영이 아니니? 네? 누구? 저 아세요? 어머, 하긴 네가 나를 못 알아보겠구나. 너 아주 어릴 때 보고 못 봤으니까. 나 네 이모야. 화정 언니 친동생. 엄마에게 동생이라니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모든 것을 의심하고 살았던 엄마의 영향이었을까요? 저는 갑자기 나타난 제 이모라고 말하는 분의 정체를 의심했습니다. 그러자 이모는 다 알겠다는 듯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죠. 밥은 먹었어? 아니요. 모르는 아줌마여도 밥 한 끼 사주는 건 괜찮지? 우리 밥 먹으면서 얘기하자.
아르바이트 가기 전까지 시간도 좀 있었고 무엇보다 돈을 아끼느라 하루에 한두 끼만 먹고 살 때였기 때문에 저는 속아봤자 밥만 먹고 오는 거겠지 싶어 이모라는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이모는 저를 한우집에 데려가 한우 갈비를 시켜주셨어요. 그리고 고기가 나오는 동안 엄마에게 전화를 하셨죠. 언니, 그동안 도대체 어디 있었어? 그래, 나야, 정아. 내가 그동안 언니를 얼마나 찾았는데. 나? 나 우연히 수영이 만나서 애 밥 먹이러 왔어. 응, 그래. 내가 잘 먹여서 보낼게, 언니. 수영이한테 내 번호 넘길 테니까 이제 제발 연락 끊지 말고. 그래. 이모를 보는 저의 시선이 아까보다 조금 부드러워진 걸 눈치챘는지 이모는 그동안 왜 엄마를 만나지 못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시작했어요. 알아. 얼마나 당황스럽겠어. 갑자기 모르는 아줌마가 이모라고 해서. 근데 너 정말 네 엄마랑 똑 닮았다. 바로 알아봤어, 나. 그동안 엄마 때문에 고생 많았지? 아니에요. 괜찮아. 나는 다 알아. 네 엄마 너 데리고 10몇 년을 내내 이사 다니느라 친정 쪽에도 연락 끊고 저 혼자만 살았어. 그래도 너 하나만큼은 안전하게 키우겠다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엄마 너무 미워하지 마, 수영아. 엄마가 진짜 어디서 위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엄마가 아예 얘기 안 해주지? 이모가 제게 해준 엄마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아주 어린 시절 엄마가 아빠와 헤어지고 저랑만 살게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의 일이었대요. 퇴근을 하고 저를 데리러 가던 엄마는 의문의 뺑소니 사고를 당했고 그 일로 크게 다치셨었다고요. 정말로 누군가 엄마를 노리고 의도적으로 다치게 한 걸까 싶은 생각이 들었죠. 이모는 엄마의 의심병이 커지기 시작한 것도 그때부터였다고 했습니다. 제가 아빠가 계신 건 맞나요? 그럼 아빠 없이 태어나는 애가 어딨겠어? 그냥 둘이 원래부터 안 맞는 사람들이었어. 그래서 너 낳고 얼마 안 있다가 헤어진 거고. 에휴, 내가 조카 앞에서 형부 흉보기도 창피한 말이지만 말이다. 네 아빠 여자가 얼마나 많았는데. 그냥 바람둥이였어, 바람둥이. 결혼하기 전부터 여자 문제가 끊이질 않았던 사람이다, 그 사람이. 그런데 엄마는 왜 결혼을 하셨대요? 그놈의 사랑이 뭔지. 아무튼 니네 엄마가 그렇게 이사 다니고 그런 거 다 마음의 상처 때문에 그런 거니까 네가 옆에서 엄마 좀 잘 보살펴줘. 너무 힘들면 이모한테 연락하고. 알겠지? 네, 감사해요. 근데요, 이모. 그럼 아빠 소식은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 어디 계시는지라도. 아유, 얘. 나는 네 엄마랑도 연락이 끊겼던 사람인데 네 아빠를 무슨 수로 알고 있겠어? 왜? 아빠 찾으려고? 그냥 저는 아빠 얼굴도 모르고 살았으니까요. 궁금하기도 하고. 그냥 나쁜 사람이야. 다 잊고 너만 생각하고 살아. 알겠지? 이모의 말에 저는 알겠다고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직접 이모에게 연락하는 일은 없었지만 엄마는 종종 연락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이모와 연락을 하고 난 뒤 불안한 마음이 많이 안정되어 보였어요. 전처럼 이사 스트레스에 걸리지 않을 수 있어서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저는 얼른 취직하고 싶은 마음에 아무리 힘들어도 휴학 한번 하지 않고 바로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까지 했어요. 적은 돈이지만 매달 고정적으로 돈이 들어오니 숨통이 트이더라고요. 엄마는 제가 매달 붙는 적금을 보며 열심히 돈을 모아 더 큰 집으로, 더 좋은 지역으로 이사 가자고 희망에 부풀어 말했지만 저는 그냥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열심히 붓는 적금이 엄마에게 도망치기 위한 결혼 자금이라는 걸 엄마는 꿈에도 몰랐겠죠.
저는 저를 많이 사랑해주고 저와 결혼까지 함께할 사람을 찾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을 줄 줄도 받을 줄도 모르는 제가 연애를 잘할 리가 없었죠. 저는 대학 때부터 툭하면 남자에게 곧잘 차에 권했어요. 그러는 사이 제 자존감은 더 떨어졌고요. 그래서 전 누굴 만날 때 더 의기소침해지고 제 기분보다는 남의 눈치를 더 보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첫 남편은 직장 상사의 소개팅으로 만난 사람이었어요. 소개팅을 자주 하는 저를 보고 상사분께서 아는 후배를 추천해주고 싶다며 소개팅을 주선해 주셨거든요. 이 친구가 아주 성실한 친구야. 수영씨 알지? 결혼은 이런 성실한 곰 같은 친구랑 해야 뒤탈이 없는 거야. 아주 착한 놈이야. 걱정 말고 만나봐. 상사의 말을 듣고 만난 남편은 첫인상이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푸근한 인상에 저만큼이나 소심하고 배려심이 많아 보였죠. 저런 사람이라면 내가 눈치를 덜 보고 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랑은 1년 정도 연애를 했는데요. 연애하는 동안에도 정말 다정하게 저를 아껴주었답니다. 저는 살면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준 사람이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 남자는 뭘 하든 제가 우선이었고 언제나 저를 가장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모습을 1년 동안 변하지 않고 보여주니 저는 남편을 믿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먼저 남편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나 평생 당신 같은 사람을 기다렸던 것 같아. 날 이렇게 사랑해주는 사람, 당신이 처음이야. 나랑 결혼해줘. 우리 행복하게 살자. 여린 마음의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제 청혼을 받아들였고 우리는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같은 집에 사니 내가 연애하며 만났던 그 남자가 맞나 의심스러울 정도로 남편은 달라져 있었어요. 아니, 본색이 드러났다고 하는 게 더 맞을까요? 마음이 여리고 천성이 착하다고만 생각했던 남편은 사실 그냥 우유부단하고 뭘 하나 하든 제대로 된 결정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마트에 심부름을 보내도 우유 한 통, 두부 한 모 사오라는 심부름조차 제대로 해내지 못했습니다. 어떤 브랜드, 어떤 용량을 사야 하는지도 모르겠다고요. 그런 식으로 이 일 저 일 저에게 떠맡기기 일쑤였죠. 어느새 퇴근하면 남편은 소파에 누워서 핸드폰만 바라보고 있고 저 혼자 저녁 차리랴, 설거지하랴, 청소하랴 정신이 없었죠. 하지만 고작 이런 일로 힘들어할 때가 행복한 거였습니다. 첫 번째 결혼의 문제가 단순히 게으른 남편이 다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느 날부턴가 남편은 매일 얼굴이 죽상이 돼서는 밥도 잘 안 먹고 잠도 못 자고 심지어 회사에서 혼나고 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저러나 참고 참다가 결국 저는 남편에게 먼저 물어봤습니다. 뭔데? 무슨 일인데? 솔직히 말해봐. 지금 말하면 화 안 낼 테니까. 진짜 화 안 낼 거야? 무슨 일 있는 거 맞구나. 뭔데 대체? 사실은 남편이 제게 보여준 건 마이너스 1억이나 찍힌 마이너스 통장과 각종 대출 서류들이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대출을 탈탈 털어 받았더라고요. 2억이 넘는 돈이었어요. 대체 이 돈으로 뭘 했는데? 카지노장 갔다 왔어. 그렇습니다. 술도 안 마시고 여자도 저밖에 없는 남편은 도박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남편이 하는 도박은 단순히 우리가 흔히 아는 카지노장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저는요, 도박의 종류가 이렇게 많은 줄 처음 알았어요.
평범해 보이는 동네 오락실도 알고 보니 죄다 도박장이었고요. 또 요즘은 인터넷으로 하는 도박도 말도 못하게 많더라고요. 남편은 카지노장에서 돈을 잃고 그 돈을 메꾸기 위해 인터넷 도박을 손대고 거기서 또 잃은 돈을 메꾸기 위해 오락 도박까지 손을 댔던 거였어요. 잃고 또 잃은 돈은 죄다 빚으로 변했고 그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다가 남편은 결국 사채에까지 손을 댄 것이었습니다. 당장 5천 안 갚으면 당신이랑 나랑 다 죽여버린다고 매일같이 전화가 오는데 미안해. 차라리 내가 죽었어야 했는데.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어떡할 거야? 이 집도 전세라서 대출도 안 나온단 말이야. 사실은 우리 집 지금 전세 아니야. 월세야. 뭐라고? 알고 보니 남편은 전세금까지 빼돌려서 도박에 몽땅 꼬라박은 거였어요. 3억이 넘는 전세금을 다 까먹고 보증금은 꼴랑 1,000만 원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그마저도 남편이 월세를 못 내서 거의 다 사라지고 있던 터였고요. 정말 눈앞이 캄캄하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서 한 결혼이었는데 제 결혼 생활은 단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어요. 남편 뒤치다꺼리 하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이제 남편의 도박 빚까지 처리해야 하는 지경이 된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순진한 저는 이번 빚만 갚아주면 남편이 도박을 끊겠다는 약속을 지킬 줄 알았어요. 저는 제가 붓고 있는 적금을 해약하고 청약 대출에 보험 대출까지 받을 수 있는 모든 대출을 받아 남편의 빚을 해결해 줬습니다.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쓰고요. 한동안 남편은 밝은 얼굴로 꼬박꼬박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도박을 끊었구나 싶었죠. 그러나 집버릇 개 못 준다는 말이 있잖아요. 어느 날 자고 있는데 옆에 남편이 없더라고요. 뭔가 싶어서 거실로 나가보니 남편이 거실에 있는 핸드폰으로 또 도박을 하고 있더라고요. 야, 너 진짜 미쳤어? 여보, 그게 아니라 나 진짜 딱 한 판만 하려고 했는데. 남편은 그 하룻밤 만에 또 5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제 이성도 함께 날아갔고요. 남편한테 갚아준 그 5천만 원을 모으기 위해서 저는 몇 년 동안이나 알뜰살뜰하게 모았는데 남편은 그걸 또 하루 만에 날려버린 것입니다. 너 같은 인간이 빚에 호독이다 죽든 사채업자한테 칼 찔려 죽든 신경 끄고 살아야 했는데 네 돈 갚아준 내가 미친년이다, 미친년이야. 당신 말이 좀 심하다. 당신이 빚 갚아준 거 고맙고 알겠는데 지금 남편은 무시해도 정도가 있지. 돈이면 다야? 그깟 돈 토해내면 될 거 아니야. 그럼 당장 토해내. 당장 내 돈 내놔, 이 미친놈아. 그 순간 남편은 저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제 뺨은 시뻘겋게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맞은 뺨보다 심장이 더 욱신거렸습니다. 결혼하고 3년 동안 저는 제 가정을 잘 지키기 위해 헌신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헌신의 결과가 뺨이라뇨.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여기서 지면 난 평생 도박 빚이나 갚고 뺨이나 맞으며 살아야겠구나. 내가 생각한 행복은 이 가정에 없구나 하고 말이죠.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남편은 당연히 들어주지 않았어요. 애초에 각오했던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모아놨던 남편의 도박 증거들과 제가 빚을 갚은 증거들을 모아 소송을 제기했어요. 변호사 선임은커녕 당장 법원에 올 차비조차 없던 남편은 저에게 위자료를 주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고 바로 이혼을 해줬습니다. 어차피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을 생각도 없었어요.
물론 남편의 빚을 갚아준 돈이 너무 아까웠지만 그 돈 아까워하다가 내 아까운 인생이 더 휘말리게 될까 손을 털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의 추락은 여기가 끝이 아니었어요. 이혼을 하고 오랜만에 만난 엄마는 안색이 많이 안 좋아져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일이냐고 추궁을 하자 엄마는 위암 말기라는 사실을 털어놓으셨어요. 엄마와 이모는 제가 잘 살고 있는 줄 알고 저에게 방해될까봐 엄마의 병을 말하지 않은 거였어요. 엄마는 잦은 이사로 모아둔 돈을 다 까먹은 지 오래고 제가 결혼해서 분가한 이후로는 쭉 이모의 집에 얹혀 살았다고 해요. 그러니 당연히 병을 치료할 돈도 없고 치료 시기도 놓쳐버렸죠. 제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 엄마 역시 하루하루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일평생 저를 외롭게 만든 엄마였지만 막상 손 셀 틈 없이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니 속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엄마는 점점 증세가 심해지기 시작했고 이모와 저는 결국 엄마를 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할 수 있는 치료라곤 너무 아파할 때 진통제를 놓아줄 뿐이었지만 아주 늦게나마 엄마에게 효도를 하고 싶었습니다. 엄마는 항상 내내 아파하다가 진통제를 맞고 살만해지면 그때마다 저를 붙들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수영이 너보다 어린 남자 3명이 널 찾아갈 거야. 그런 사람 보면 절대 피해야 돼. 상대도 하면 안 돼. 그게 무슨 소리야? 나보다 어린 남자들은 또 누구고? 그냥 들어줘. 엄마가 상태가 심해지면 선망 증상이 생겨서 이렇게 헛소리를 많이 해. 헛소리 아니야. 그놈들이 우리 수영이를 노리고 있을 거야. 절대로 그런 놈들 만나면 피해야 돼. 엄마는 하루가 다르게 상태가 나빠졌고 진통제도 제대로 듣지 않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엄마와 제대로 된 대화가 되지도 못했어요. 엄마는 대부분의 시간을 암덩어리에 괴로워하다가 선망 증세를 보이며 남자 3명을 조심해야 한다는 말만 중얼거렸죠. 그러다 병원에 모신 지 일주일도 안 돼서 결국 엄마는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장례가 처음이었던 저는 이모의 도움을 받아 엄마의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모가 엄마의 친척분들에게 한 분 한 분 연락을 드려서 엄마의 장례식이 횡하지 않게 도와주셨어요. 어릴 땐 다 나를 방치하고 다 나를 버려두고 아무도 나를 챙기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었죠. 장례 기간 내내 이모는 제가 밥을 굶을까,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할까 엄청 챙겨주셨어요. 다행히 장례는 무사히 잘 끝났고 엄마도 화장을 해서 납골당에 잘 안치해드렸습니다. 저는 이모를 엄마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계속 잘해드릴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모는 엄마의 장례를 끝내고 미국에 계신 지인분과 함께 동업을 하러 떠나신다고 하셨어요. 결국 전 다시 완전한 혼자가 된 거죠. 저는 평생 누구에게 의지할 수 없는 혼자 살아야 할 팔자였나 봅니다. 이혼하고 엄마가 돌아가시고 이모도 미국으로 보내고 완전히 혼자가 된 저는 혼자서 외롭지 않게 사는 법을 터득하며 지냈습니다. 전 남편에게 털리고 남은 돈과 대출을 합해 집도 전세로 구하고 직장도 여기저기 다녀보며 내가 뭘 좋아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스스로를 연구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죠. 처음엔 의식적으로 외롭지 않게 지내려고 해도 이따금씩 찾아오는 사무치는 외로움에 힘든 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들 하죠. 혼자서 그렇게 지내다 보니 어느새 혼자가 편해졌고 익숙해졌습니다. 저는 그동안 여러 회사를 전전하며 회계와 격리를 담당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다 거래처 사장님 한 분이 저를 좋게 봐주셨고 그분이 운영하시는 공장이 확장을 하게 되면서 격리를 충원하고 싶다고 저에게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원래 다니고 있던 회사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요. 다행히 다니던 회사의 사장님이 더 좋은 조건이라면 얼른 옮기라며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만 옮겨야 하는 직장이 서울과 멀리 떨어진 지방이라 조금 고민이 되었지만 이럴 땐 혼자인 게 좋더군요. 저는 살고 있던 집을 모두 처분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고자 새로운 직장 근처로 이사까지 마쳤습니다. 공장은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았지만 설비 라인도 6대나 있었고 이교대로 쉴 틈 없이 돌아가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라인을 책임지는 공장 과장님이 있었는데요. 처음에 이 과장님이 회사에 처음 온 저를 여기저기 구경도 시켜주고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잘 알려주셨어요. 저는 당연히 사장님이 시켜서 하는 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사장님 따라 첫 출근한 저에게 첫눈에 반한 과장님이 사장님을 졸라 저에게 회사 여기저기를 구경시켜줬던 겁니다. 전 남편에게 크게 대었던 저는 더 이상 남자를 만나지 않겠다고 스스로와 다짐했기에 저에게 다가오는 과장님에게 거리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과장님은 카페가 먼 회사 특성상 커피를 자주 마실 수 없는 저에게 언제나 출근길에 커피를 사다 주거나 종종 점심도 사주셨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난처한 일을 겪을 때마다 마치 자신의 일처럼 앞장서서 나서서 해결해 주시곤 했습니다. 제가 좋다고 직접적인 말을 하지 않아도 회사에서는 이 과장이 격리를 좋아한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났죠. 솔직히 이런 상황이 불편하지 않다면 거짓말이었겠죠. 여자 혼자 사는데 남자와 이런 소문으로 엮이는 게 좋은 것도 아니고요. 결국 저는 따로 과장님을 불러 말씀드렸어요. 과장님, 저한테 잘해주시는 건 정말 감사한데요. 회사에 이미 소문도 파다하게 났고 이런 상황 솔직히 편하지 않네요. 미안합니다. 나는 수영 씨가 불편한 건 생각을 못하고 제 생각만 했네요. 그치만 제가 수영 씨 좋아하는 마음, 그거 하나만큼은 정말 진심입니다. 저는 그냥 수영 씨가 늘 혼자인 게 마음이 쓰여서 그동안 불편했다면 미안합니다. 그 뒤로 과장님은 정말로 제 주위에 얼씬도 하지 않으셨어요. 과장님과 저를 두고 뒷말을 하는 직원이 있다면 그런 거 아니라고 강력하게 부인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참 사람 마음이라는 게 간사하죠. 저한테 늘 잘해주시고 회사 생활에서 늘 저와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과장님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는 결국 과장님의 순수한 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저는 과장님에게 이혼한 경력이 있다고 말했지만 과장님은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시작했고 과장님은 하루빨리 결혼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과장님은 저보다 6살이 많지만 결혼은 한 적이 없는 노총각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걱정이 많았죠. 부모도 없고 게다가 이혼 경력까지 있는 저를 과장님 집에서 받아주실까 하고요. 아니나 다를까 인사를 드리러 갔던 저는 면전에 대고 쌍욕을 얻어먹었습니다. 어디 감히 이혼한 더러운 년이 내 아들을 꿰어냈냐고요. 그런데 과장님이 제 손을 꼭 잡으시곤 어머님께 화를 내더라고요. 저 결혼하는 거 보고 싶으시다면서요. 저 이 사람 아니면 결혼 안 할 겁니다. 어머니 평생 저 노총각으로 늙어 죽는 걸 보고 싶으면 이 사람한테 계속 함부로 하세요. 이 사람 존중 안 해주시면 저도 이제 어머니한테 발길 끊겠습니다. 과장님의 단호한 태도에 어머님은 결국 못 이기는 척 저를 허락해 주셨어요. 하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티를 엄청 내셨죠.
그때마다 제 울타리가 되어준 건 과장님, 아니, 이제는 남편이라 불러야겠죠. 남편은 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저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어머님이 모진 말을 하실 때는 눈물도 나고 서럽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남편은 저에게 말도 못하게 미안해했어요. 어느 날은 제사를 지낸다고 해서 찾아뵈었더니 다 늦게 와서 뭐하는 짓이냐고 저에게 펄펄 끓는 탕국을 엎으셨어요. 저는 바로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았지만 그때 대인 상처 자국이 아직도 남아있답니다. 남편은 그 일 이후로 어머님께 연락을 딱 끊었어요. 자기도 엄마 없는 사람으로 살겠다면서요. 어머니는 저에게 따로 전화를 거셔서 너 때문에 내 아들이 변했다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셨지만 그걸 또 남편한테 걸리는 바람에 남편은 정말 호적을 정리할 사람처럼 굴었어요. 그때 옆에서 말린 생각만 하면 지금 생각해도 아찔합니다. 결국 어머님은 당신의 아들을 평생 못 보고 살까봐 저에게 대놓고 욕하거나 모욕을 주는 일은 거의 하지 않으셨어요. 그 사이 저는 남편이 원하는 대로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로서 착실히 살았습니다. 나를 책임져줄 든든한 가장이 있다는 것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식만큼은 나처럼 춥고 외로운 유년 시절을 보내지 않게 정말 따뜻하게 키워줘야지 생각했답니다. 그런 생각을 해서였을까요? 남편과 결혼한 지 2년 만에 아기 천사도 찾아와 주었습니다. 첫 애는 딸이었어요. 물론 어머님은 아들이 아니라 불만을 내비치셨지만 남편은 그런 건 아무 상관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게 이런 거구나. 첫 딸을 키우며 절실히 느꼈습니다.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아이를 낳으면 부모가 이해된다고요. 그런데 저는 아이를 키울수록 엄마에 대한 원망에 가슴이 사무치더라고요. 이렇게 바라만 봐도 좋은데 보기만 해도 아까운데 우리 엄마는 왜 그렇게 나를 외롭게 놔뒀을까? 따뜻하게 한번 안아주지도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말이죠. 저와 남편의 보살핌으로 딸은 무럭무럭 어여쁘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딸이 3살 되던 해에 저는 어머님이 그토록 바라고 원하던 아들까지 낳게 되었죠. 아들을 낳고 나서야 저는 처음으로 어머님께 수고했다 한마디를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삶이 평안하고 안정적인 삶이 될 줄만 알았어요. 아이들을 보고 있는데 어느 날 집에 전화가 한 통 오더라고요. 남편 회사 사장님, 그러니까 일전에 저에게 공장으로 이직 제안을 주신 그 사장님이더라고요. 사장님,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잘 지내셨죠? 그런데 어쩐 일이세요? 수영 씨, 지금 빨리 병원으로 와. 지금 이 과장이 정신없이 달려간 병원 응급실. 거기에는 온몸이 빨갛게 불타듯 그을린 참혹한 모습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괴로워하는 남편의 주위에 수많은 의료진들이 달라붙어 남편을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공장에서 설비가 폭발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하필 약품을 담당하고 있던 남편이 그 약품으로 인해 가장 크게 다치게 된 것이었죠. 남편의 온몸엔 2에서 3도 되는 화상으로 뒤덮였다고 합니다. 저는 남편의 상태를 듣자마자 기절을 해버렸습니다. 도저히 듣고 있을 힘이 생기질 않더라고요. 이미 깨어났을 땐 남편이 수술에 들어간 뒤였습니다. 뒤늦게 사고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온 어머님은 저를 향해 주먹질을 날리셨어요. 이년아, 이 나쁜 년아. 다 너 때문이야. 내 아들 저렇게 된 거 다 너 때문이다. 너같이 박복한 걸 며느리로 두는 게 아니었는데. 아이고 내 아들 살려내고 인연 데려가세요. 아이고. 무차별적으로 쏟아지는 어머님의 주먹을 저는 그냥 맞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님의 박복한 연이라는 그 말이 제 가슴에 콕 박혔거든요. 일생을 외롭게 살았던 저, 엄마의 따뜻한 정 한번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저, 행복한 가정을 꿈꿨으나 첫 번째 결혼을 대차게 실패한 저, 언제나 불행을 끌고 다니는 사람이 저였으니까요. 남편의 수술은 잘 끝났지만 회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평생 불구가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저 남편이 살아있기만 하면 다 괜찮았습니다. 평생 불구가 되어 움직이지도 못한다 하더라도 평생 남편 수발을 들 자신이 있었어요. 매일 진물이 터져 나오는 남편의 피부를 닦아내고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했습니다. 남편은 화상 상처가 아물고 새 피부가 돋을 때마다 괴로워 몸부림을 쳤어요. 너무 많은 진통제를 투여받을 수 없기에 남편은 그 고통을 온전히 겪어야만 했습니다. 저는 그저 옆에서 남편과 함께 울어주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저희 두 부부가 모아놨던 모든 돈은 남편의 치료비로 전부 쓰였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는 집도 전세금도 모두 빼서 썼지만 치료비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모든 게 날아간 저희 식구는 한동안 6인실, 입원실 한켠에 내 식구가 옹기종기 붙어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보다 못한 시어머니가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기 전까지는요. 남편은 온몸에 화상 자국을 달고 심지어 기계에 깔리는 바람에 한쪽 다리조차 온전지 못한 상황이었죠. 그렇게 태어난 남편을 데리고 시어머니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의 병원비를 자신이 낼 테니 당신의 식당에 나와서 일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새벽 4시에 제일 먼저 출근해서 새벽 1시가 넘는 늦은 시간까지 남아 일을 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 식당은 국밥집이었는데요. 국밥 특성상 이른 아침부터 장사를 해야 했기에 더 이른 새벽부터 나와서 육수를 우리고 고기를 삶고 양파, 파, 고추 등을 다듬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출근하는 날부터 원래 일하던 아주머니 2분을 자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베테랑 아주머니 2분이 해야 할 일을 혼자 해내야 했죠. 새벽에 출근해서 겨우 밑재료와 국밥 준비를 마치면 그때부턴 가게 문을 열고 손님을 받아야 했습니다. 쟁반에 무거운 뚝배기와 각종 반찬들을 실어 나르면 오전 장사가 끝나도 손목이 너덜너덜해졌어요. 하지만 저는 쉴 틈이 없었습니다. 오전 손님을 다 받고 나면 오후 손님을 받으면서 저녁 장사 준비를 해야 했어요. 하지만 저는 차라리 산더미처럼 쌓인 일을 할 때가 행복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쉴 틈이 있거나 식당에 시어머니 지인분들이 오시기라도 하면 그때부터 정말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어머니는 저를 며느리라고 칭하지 않았어요. 야라고 부르는 건 기본이고요. 툭하면 미친년, 쌍년하며 욕을 서슴없이 하셨죠. 처음엔 불편해하던 시어머니의 지인들도 시어머니에게 물들었는지 저에게 야라고 부르기도 하고 박복해서 서방 잡아먹는 년이라고도 자주 불렀죠. 사람이 너무 힘들면 서러운 마음도 안 드는 거 아세요? 그래도 저 고등학교 때도 늘 상위권이었고 대학도 나름 잘 갔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하루 종일 일하고 욕바지로 살다 보니까 저 정도 욕은 욕으로도 안 느껴지더라고요. 저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욕을 내뱉어도 날 부르는 건가 할 지경이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여기서 죽어도 아무 상관 없겠다고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늘 무섭고 두렵기만 하던 시어머니였는데요. 막상 이제 죽어도 무서울 것 하나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더 이상 시어머니가 무섭지 않더라고요. 야, 가서 국물 좀 더 떠와. 지금 저 양파 다듬는 거 안 보이세요?
이거 다 하고 다대기도 만들어야 돼요. 그거 다 하면 쉬나요? 국물도 우려야 하고 고기도 삶아야죠. 제가 어머님 국물 떠다 드릴 시간이 어딨어요? 이게 아주 돌았구나. 먹여주고 채워주니까 고마운 줄도 모르고. 너 예전 같았으면 저기 광장에 매달아 놓고 돌 맞았을려니야. 제가 왜 돌을 맞아요? 제가 뭘 했는데요? 하루 종일 식당에 나와서 식당이라고, 저녁에 잠깐 들어가서 지하 애비 수발 들고, 다시 나와서 식당 정리하고, 저 하루에 3시간도 못 자요. 그리고 노예처럼 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왜 돌을 맞아요? 돌 맞을 건 아픈 아들 내팽개치고 술이나 드시는 어머니겠죠? 뭐? 야, 너 죽을래? 어디다 대고 이게 미쳤나? 네, 저 죽고 싶어요. 죽여보세요. 저번처럼 뜨거운 탕국 던지시던가요. 왜요? 아예 저 소재 저한테 부어버리시죠? 저요? 지금 죽어도 아무 여한도 없어요. 제발 저 좀 죽여주세요. 어머니한테 노예처럼 부림당하다 죽느니 차라리 저 육수통에 빠져서 육수돼서 죽을게요. 제가 악을 지르는 동안 밥을 먹던 손님들은 슬금슬금 눈치를 보며 하나씩 가게를 나가더라고요. 사실 국밥 장사는 동네 장사인데 저 국밥집 며느리 미쳤다고 소문이 쫙 돌았죠 뭐. 하지만 사람들도 눈이 있는데 며느리가 미칠만 하다고도 입을 모아 말하더라고요. 네, 저는 그렇게 정말로 미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지옥 같은 삶에서 저의 유일한 즐거움이자 희망은 저녁 때 잠깐 집에 가서 몸이 불편해 하루 종일 누워있는 남편과 그런 남편 옆에서 그림 그리고 공부하는 아이들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돈도 못 벌어오고 아프기만 한 남편은 쓸모없다고들 하지만 저에겐 이 사람이 누워있던 물구나무를 서있든 여전히 저의 든든한 울타리였습니다. 어머니한테 그 어떤 폭언을 들어도 어떤 무시를 당해도 남편과 아이들을 바라볼 때면 모든 게 다 잊혀졌어요. 저러다 어머니도 괜찮아지겠지 싶기도 했고요. 솔직히 어머니 이제 나이도 많으신데 조금만 더 고생하고 어머니 보내드리면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물론 있었죠. 저도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제가 저녁에 퇴근을 하고 있으면 남편이 저를 반겨주지 않고 저에게 등진 채 벽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오래 누워있는 사람한테 종종 우울증이 생기기도 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서 저는 걱정이 됐죠. 여보, TV 볼까? 자기 좋아하는 영화 틀어줄까? 시끄러. 다 귀찮아. TV 틀지 말고 당신도 저녁에 또 나갈 텐데 그냥 조용히 자다가 나가. 이 집에서 유일하게 제 편이었던 남편마저 저에게 등을 돌린 것입니다. 저희도 그냥 평범한 부부이다 보니 그동안 작게 싸운 적은 많지만 이렇게 아무런 이유 없이 남편이 제게 등을 돌리고 대화를 단절한 것은 처음이었어요. 시어머니의 폭언과 폭행보다 남편의 무심함이 저에겐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떻게 남편의 마음을 모르겠어요. 시어머니의 무차별적인 폭언에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남편은 예전처럼 더 이상 저를 지켜줄 수 없다는 것에 무력감이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남편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잠깐만 일어나봐. 목욕시켜주고 갈게. 됐다고. 내가 알아서 할게. 자빠져서 머리가 깨지든 반병신이 되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 제발. 제발 뭐?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데? 이혼이라도 하고 싶어? 당신이야말로 하고 싶으면 가. 해줄 테니까. 아이도 어머니도 나도 놓고 가버려. 남편의 말에 저는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언제나 든든한 내 편이었던 사람이 무너지는 모습은 참아 볼 수가 없었어요. 내가 당신 버리고 갔을 거면 사고 났을 때 바로 버렸겠지. 내가 왜 여기서 아득바득 이러고 있는데.
나 당신 절대 안 버려. 당신은 나 버릴 수 있을 것 같아? 나 책임진다고 했잖아. 그럼 책임지란 말이야. 그냥 가만히 누워만 있어도 되니까 내 옆에만 있어달라고. 도대체 당신이 여기서 왜 이러고 있어야 하는데? 반병신된 건 난데 하루 종일 어머니한테 욕먹고 식당에서 시달리고 내가 이렇게 된 게 당신 탓이라고 하루에 100번 1000번 듣고 있어야 하는데 이런 지옥 같은 집구석이 뭐가 좋다고 매달리고 있는 거냐고 당신은. 저에게 등을 돌리고 벽만 보고 있는 남편도 울고 소리를 지르는 저도 울고 공부를 하던 아이들도 울었습니다. 그렇게 울다가도 또 일어나서 저는 저녁 장사 준비를 하러 가야 했어요. 양파를 한 대접 가면서 눈이 퉁퉁 붓도록 엉엉 울었죠. 남편이 아무리 저를 떨궈내려 해도 저는 절대로 남편 옆에 붙어 있었어요. 잘 때도 혼자 자겠다는 걸 제가 꼭 끌어안고 잤죠. 남편이 자른 척 할 때마다 속삭여줬어요. 나는 평생을 혼자 살았어. 어릴 때는 피해망상에 미쳐서 이사하러 다니느라 엄마가 나를 방치했고, 전 남편은 도박에 미쳐서 내 돈 다 갖다 쓰고, 그리고 당신 만나기 전까지 쭉 나는 혼자였어. 당신이 지금 다쳐서 누워있으면 어때? 당신은 내 가족이잖아. 내 가족이 되어준 사람은 당신이 처음이야.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당신이 살아만 있어줘도 날 지켜주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생각하지 마. 한동안 남편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전처럼 행동했어요. 불편한 다리로 조금씩 재활 운동도 하고 아이들도 열심히 돌봐줬죠. 저는 정말로 그냥 이대로 살아도 괜찮았어요. 진짜로요. 어머니 폭언, 폭행, 이 꼴이 난 지 오래였고요. 어쨌든 아이들 제품에서 행복하게 잘 크고 있고 남편이 제 옆에 있고 밥 안 굶고 몸 누일 집 있고 정말로 그거면 됐었어요. 어느 날 어머님은 계모임 여행을 가시고 저 혼자 쉬지도 못하고 식당 일을 하고 겨우 새벽 2시가 다 된 시간에 집에 온 날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방에서 자고 있었는데 거실 침대에 있어야 할 남편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베란다에 열린 문에서 너무나 소름 돋는 차가운 바람이 불더라고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베란다 가까이 다가갔어요. 평소엔 아이들 안전 때문에 절대 열어두지 않는 바깥 샤시가 열려 있더라고요. 남편은 결국 스스로 제 삶을 놓는 선택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저는 정말 아파트가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며 울었어요. 차가운 아파트 화단에 몸을 던진 죽은 남편을 끌어안고 살아나라고 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저의 바람과는 달리 결국 남편은 저와 아이들의 곁을 영영 떠나버렸어요. 장례를 치르는 내내 저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울다 웃다 기절하다를 반복했네요. 당신 아들이 다치기만 해도 모든 게 제 탓이었던 시어머니는 남편이 죽자 더욱 무서울 것 없는 사람처럼 저를 괴롭혔습니다. 집에서 자고 있는 저를 발로 차고 베개로 패는 건 일도 아니었습니다. 툭하면 식칼 끝으로 저를 쿡쿡 찔렀고 시어머니가 내뱉는 모든 욕짓거리가 그냥 저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냥 정신줄을 놓은 사람처럼 살았어요. 어머니가 욕을 하든 저를 패든 넘어뜨리든 감정과 고통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넘어져서 무릎이 까지고 피가 나도 스스로 그런 선택을 한 남편만 할까 하는 생각을 하면 하나도 아프지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정말 한 가지 다행인 건 아이들의 학비만큼은 어머님이 내준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거면 됐어요. 어릴 때부터 이사를 너무 많이 다녀서 이사라면 지긋지긋했거든요. 저만 참으면 아이들은 이 동네에서 고등학교까지 키울 수 있을 테니까요.
제 얼굴은 언제나 피딱지와 멍을 달고 살았고요. 일을 너무 많이 하고 너무 많이 맞아서 그렇다는데도 그냥 그렇구나 했어요. 아이들 대학 보낼 때까지만 살아있으면 그 뒤로는 아이들이 어떻게든 살아가겠거니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점점 저를 포기하면서 살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아무리 저를 부려먹어도 식당을 하는 게 한계가 있으셨는지 저희는 아침, 점심 장사만 하고 저녁이 되기 전에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여기는 동네 특성상 아침에 오시는 분들이 제일 많고 저녁엔 손님이 많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점심도 1시만 지나면 바글바글하던 손님이 뚝 끊깁니다. 손목이 너무 안 좋아진 저는 서빙을 할 때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웬만하면 서빙은 알바를 시켰는데 그날따라 알바가 일이 있어서 서빙을 온전히 저 혼자 하던 날이었어요. 바들바들 손이 떨리니 반찬 접시 내려놓는 게 쉽지 않더군요. 장사하는 내내 불안불안하다가 요즘 자주 오시는 단골 손님 한 분의 바지에 반찬을 쏟고 말았죠. 그것도 간장게장 반찬이어서 끈끈한 간장이 그분 바지에 쏟아져서 얼룩이 졌어요. 아이고, 이걸 어째? 이 미친년이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이제 이 비싼 반찬을 쏟아? 죄송해요. 괜찮으세요? 어떡해. 제가 세탁비 드릴게요.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차 가져와서 정말 괜찮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그때였어요. 시모가 손님의 바지를 닦아주는 저를 돌려 세우더니 냅다 뺨을 때리시더라고요. 손님 앞에서 뺨을 맞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이 미친년이 내 아들 죽이더니 왜? 이제는 내가 하던 식당까지 말아먹을 셈이냐? 이게 아주 돌아서 남편 잡아먹는 걸로 됐지. 나까지 잡아먹으려고? 인연. 시어머니는 뺨 한 대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에는 뺨만 때리다가 점점 제 머리통을 내리치시고 그렇게 제가 넘어지자 저의 어깨, 목, 등 할 것 없이 마구 패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장례가 끝난 지 채 한 달도 안 되었을 때니 어머니도 제정신이 아니었겠죠. 하지만 저도 만만찮게 제정신이 아닌 상태였으니까요. 저는 맞은 뺨이 다 터져서 입에서 피가 나고 머리는 다 헝클어졌습니다. 그런 상태로 어머니를 노려봤어요. 어? 이게 이제 본색을 드러내네. 왜? 나까지 죽이려고 노려보냐? 어디 죽여봐. 죽여! 죽이고 살인자 돼서 감옥이 나가라 이 미친년아. 그때였습니다. 제가 반찬을 쏟아 바지가 더러워졌던 단골 손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냅다 시어머니의 뺨을 후려 갈기셨어요. 미친년은 네가 미친년이다. 어디 남의 귀한 딸을 때리길 때려. 네 아들이 죽은 게 네 아들 탓이지 왜 내 딸 탓이야? 수영아, 일어나. 가자. 손님이 제 이름을 알고 계셔서 저는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라서 움직일 생각도 못하자 손님께서는 제 손을 잡고 가게 밖으로 저를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그렇게 한참 걸어 손님의 차가 주차되어 있는 주차장으로 왔어요. 다행히 시어머니는 쫓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손님은 저를 계속 물끄러미 쳐다보고 계시는데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하시더라고요. 누구세요? 나다, 수영아. 네 아빠야. 네? 아빠요? 아이들 어딨냐? 데리고 우선 우리 집으로 가자. 더 이상은 너 거기 있는 거 못 봐주겠다. 자신을 아빠라고 소개한 손님은 저를 차에 태우고는 제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시어머니와 제가 살고 있는 집으로 출발하셨습니다. 가는 내내 아무 말씀 없으신 제 아빠라는 분은 아이들을 데리고 얼른 나오라는 말만 하셨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애들 춥지 않게만 입히고 아무것도 갖고 나오지 마. 아빠가 다 사줄 테니까
닌 당장 거기서. 저는 아빠라는 사람의 말에 홀린 듯이 집으로 들어가 낮잠을 자고 있는 아이들을 깨워 옷을 입히고 그래도 혹시 몰라 당장 입을 옷가지 몇 개와 아이들 학용품 몇 개, 그리고 남편과 나눠 꼈던 결혼 반지 세트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가는 내내 아버지는 그동안의 상황을 설명해 주셨어요. 나는 네가 네 엄마랑 잘 살고 있는 줄만 알았다. 근데 네 엄마가 죽었다는 소식 듣고 널 찾았는데 아무도 네 소식을 모르더라. 그래서 미안하지만 네 뒷조사를 해서 겨우 널 찾았다. 근데 네가 그렇게 살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 이런 줄 알았으면 널 진작 찾았어야 했는데. 아빠는 사실 요 근래 일주일 동안 매일 왔던 손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찾고 제가 어떻게 사는지 손님으로서 보러 오신 거였어요. 그러면서 다 보신 거죠. 제가 시어머니에게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며 사는 모습을요. 어떻게 데려가야 하나 싶었는데 제가 그렇게 맞는 순간 모든 이성이 끊겨지고 당장 저를 데리고 나와야겠다는 생각뿐이셨대요. 아버지의 집은 서울 근처여서 제가 살던 곳에서 차로 4시간은 더 가야 했습니다. 저는 너무 고단했던 터라 차에서 깜빡 잠이 들었죠. 캄캄한 밤이 되어서야 아버지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의 집은 신축 아파트였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집에 훈훈한 온기가 저를 반겼습니다. 아이들은 깨끗하고 넓은 집에 신나서 뛰어다니기 시작했어요. 엄마한텐 아빠 얘기 한 번도 못 들었었어요. 집에는 아빠 사진 한 장 없었고요. 그래서 아빠가 계실 거라고 생각도 못 했어요. 당연히 돌아가셨겠거니 했어요. 그래, 그랬을 거다. 다 내 잘못이야. 네 엄마도 나 때문에 힘들게 살았어. 아빠를 만나고 나서야 저는 드디어 엄마의 진실을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엄마는 아들을 낳지 못해 저희 할머니, 그러니까 엄마에겐 시어머니죠. 할머니에게 극심한 구박을 받으셨다고 해요. 아빠는 엄마를 구박하는 할머니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아들을 낳기 위한 첩을 들이셨대요. 요즘이나 시험관이다 뭐다 이런 시술을 하지 그때만 해도 뭐가 있었나요? 물론 첩이 옳다는 건 아니지만요. 그런데 그 첩이라는 분이 아들 셋을 바로바로 낳으셔서 엄마에게 가해지는 구박이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아빠는 이때부터 엄마의 조현병이 시작된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단순히 이사에 집착하는 피해 망상이라고 생각했던 엄마의 증상이 조현병 증상이었나 봅니다. 아빠는 할머니로부터 엄마를 떼어놓기 위해 미국 이민을 결심하셨대요. 엄마가 늘 말씀하셨던 저보다 어린 남자 3명이 나를 찾아올지도 모른다라는 말, 이제야 이해가 갔습니다. 엄마는 첩이 낳은 아들들이 저를 해코지하러 찾아올 거라는 망상에 시달리셨던 거예요. 내가 생각이 짧았지. 차라리 그냥 그 여자를 들이지 말고 너랑 네 엄마 데리고 바로 미국에 갔어야 했는데. 아빠는 첩이 낳은 아들 셋과 저와 엄마를 데리고 이민 준비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엄마가 저를 데리고 몰래 도망쳤던 거였어요. 아빠는 엄마와 저를 잃고 나서 그 첩이라는 분과 헤어지고 아들들하고도 같이 살지 않고 연락만 하고 지낸다고 하셨어요. 걔네들 교육비며 생활비며 붙여줄 때마다 네 생각이 났다. 우리 수영이 학비랑 생활비도 보내줘야 하는데 수영이 어디서 밥은 안 굶고 있을까 늘 생각했다. 나, 네 엄마랑 너 계속 찾았다. 어찌나 꽁꽁 숨어 있는지 아무리 사람을 풀어서 찾아도 찾아지질 않더라. 그나마 네 엄마가 죽고 더 이상 네가 숨어 살지 않아서 그나마 지금에라도 찾은 것 같다. 원래는 그냥 지켜보려고만 했어.
네가 잘 사는 줄 알고. 근데 그 여편네한테 네가 맞는 모습을 보는데 이 정말 심장이 찢어지는 게 뭔지 알 것 같더라. 따로 연락할 사람 있는 거 아니면 전화번호도 바꿔버려. 아빠가 도와줄 테니까 새 출발해라. 이 집도 조만간 너한테 명의 이전해줄게. 어차피 아빠는 다음 달에 다시 미국에 들어가야 해. 아빠는 저에 대한 지원금뿐만 아니라 제 아이들이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게 이것저것 사다 주셨어요. 특히 첫째 딸은 아빠가 사다 주신 바이올린을 흥미롭게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아들은 아직 어려서 그저 마음껏 뛰어놀게 하는 중입니다. 저는 아직 어안이 벙벙한 상태입니다. 그저 더 이상 욕을 듣지 않아도 되는구나, 더 이상 맞지 않아도 되는구나 하는 마음뿐이에요. 그동안 못 잔 잠도 실컷 자고 돈이 아까워서 가지 못했던 병원도 다니고 있어요. 병원에선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몸이 이렇게 망가졌냐고 놀라더라고요. 같이 간 아빠는 제 몸 상태를 같이 들으며 우셨고요. 저는 요즘 건강 회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러 다니고 있어요. 아빠가 그동안 못 놀러 다닌 거 실컷 놀러 다니라고 차도 한 대 사주셨어요. 아빠는 거듭 그러지 말라고 하셨지만 저는 어쨌든 혼자 남겨진 시어머니가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안쓰럽다기보다는 그 인생도 가엾고 불쌍해서요. 오랜만에 전화를 하니까 역시 욕으로 시작하더라고요. 남편 핏줄 받은 손주들 보고 싶으시면 저한테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그럼 아이들은 보여드리고 살게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직 제게 사과를 하지 않으셨답니다. 그렇게 아들을 끔찍히 여기신 분이 아들의 핏줄인 손주를 보는 것보다 저에게 사과를 하는 것을 더 용납하지 않는 게 신기할 따름입니다. 앞으로 제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아이들과 제 명의로 된 집 한 채, 차 한 대 갖고 있으니 앞으로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멍이 숭숭 난 제 통장도 아빠가 양껏 채워주셨어요. 아직은 아빠라는 존재가 얼떨떨하긴 하지만 아빠를 믿고 또 저 스스로를 믿으며 제 인생을 개척하며 살아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